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베스트 닥터들의 실화바탕 특강쇼와 특급 솔루션 IM 닥터. 안녕하세요. MC 오정현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IM 닥터 군단 이완희, 김지선,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해요. 네. 한글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종대왕이 한평생 고생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세종대왕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한글 말고도 업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면증이 아닐까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일리가 있는데. 뭐 불면증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하셨겠죠. 그러니까 눈이 빠질 정도로 책을 너무 보셔가지고 안구 질환이 좀 심하시지 않으셨을까? 눈 쪽 질환이. 그죠? 그럴까요? 얼굴이 아닌데? 그 표정이? 제 생각에는 네. 한글을 계속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손목 터널 정도. 아니면 관절염? 관절. 관절염. 하긴 요즘에 뭐 자판 이런 게 없고 그렇지. 계속 쓰시니까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당뇨병입니다. 오? 당뇨요? 의외죠? 네.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했고 바깥 출입이 없었으며 비만한 체구였다고 기록돼 있다고 해요. 광화문에 계시는 분은 안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턱선 있으셨는데. 이런 기록에 근거했을 때 세종대왕은 당뇨병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글 창제 당시에 세종대왕의 시력이 저하됐다는 얘기 또한 있었어요. 그 그래요? 안과 질환이겠죠. 근데 이것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망막병증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제 주변에도 한 네. 3명 중 1명꼴로는 당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없지만. 네. 다행이네요. 야,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딱히 뭐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네. 종합검진을 안 해봤는데 아니요, 그 건강검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안 하신 한 3년 됐어요. 3년? 하세요. 아니 지금 애도 많이 나오신 분이 지금 저도 2년에 한 번은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얻어 터져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근데 사실 네. 저는 아직 30대라서 그런지 혈관 질환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당뇨병은 진짜 피하고 싶은 게 혈관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이라고 들었거든요. 다들 정말 당뇨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국민병, 이 당뇨를 잡아라. 고품격 특강으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사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닥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윤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윤건호 닥터께서 당뇨병 분야의 정말 세계적인 교재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에 연구 저자로 참여하셨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니고 세계적인 교과서. 세계적인. 대단하십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그 책에 윤건호 교수님의 논문이 실렸다고요. 우리 해리슨이라는 교과서가 3,000페이지가 넘어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당뇨병은 55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한테 온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네네.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환자분을 보다 보니까 뚱뚱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당뇨병은 좀 다르지 않나. 계속해서 서양하고 뭐 이거 다르다 이렇다 뭐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논문을 몇 편 냈더니 그게 한 두어 줄 실린 거예요. 근데 뛴 거예요? 아, 그것도 어딥니까? 그 교과서를 제가 다시 봤는데 네. 아니 3,000페이지의 그 어마어마한 거에 두 줄 바뀌는데 제 인생이 다 다 써졌어. 녹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한 권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만한 노력이 들었겠는가. 네. 제가 보면서 또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참 교과서에 대한 존경심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은 그럼 우리가 당뇨병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제가 당뇨병 이사장을 하면서 모토가 네. 당당한 당뇨병이 되자. 괜찮은데요?
그러려니 이제 제가 한번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당뇨병이 왜 걸릴까요? 당뇨병은 당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단 걸 많이 먹어서. 저 아는 분도 당뇨가 있으신데 뭐 그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주로 좋아하시는 게 아이스크림, 빵, 아니면 달달한 과일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혼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 단 거 좋아하면 당뇨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불규칙한 네. 거 이제 뭐 과식을 하는 등의 식습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세종대왕님이 비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비만하신 분들에게 좀 당뇨병이 오지 않나. 아까 아시안 틀렸다 그랬잖아. 뚱뚱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 온다고.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아니 그러니까 요새 확실히 매스컴 덕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 수준이 올라갔어요. 예전엔 당뇨병 걸리면 그거 왜 생기지 무슨 병이지 많이 그랬거든요. 네. 아이엔 닥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백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 네.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배불리 먹어보질 못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늘 채식 위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하니까 항상 운동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당뇨병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네. OECD 국가에서 당뇨병 입원율이 한국이 2위로 높아요. 2위예요? 1위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역시. 1위는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벌써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 600만 명. 심각하네요. 1971년에 보면은 1.5%였어요. 네. 그게 뭐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거의 10배가 늘어나요. 그런데 당뇨병은 어제까지 정상이었다 내일 당뇨병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 전당뇨, 그다음에 당뇨예요. 이 전당뇨라는 회색지대가 있는데 네. 그런 전당뇨 환자가 1,500만 명으로 조사가 돼요. 담력병 환자 5, 600만 명, 그다음에 전당뇨 환자가 1,500만 명.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이 지금 혈당이 이상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은데.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혈당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식품 영양 하시는 교수님들이 TV에 나와서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서양 봐라. 이만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 날씬하지 않냐. 우리는 아직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먹어야 된다. 고기고 맞아, 무진장 맞아요. 먹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했는데 그때 진짜 우리가 먹어도 돼? 하는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희귀병이었던 것이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나. 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30년, 40년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거의 식구나 다름없이 된 그런 환자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환자분이 병을 고치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이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 환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환자분은 뭐 일을 하신 워킹맘이었어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늘 튼튼하고 다 좋았고 키도 157cm에 48kg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날씬하고 정말 진짜 딱내 사이즈인데. 혈당, 혈압 다 정상이고 네. 어디 아픈데도 본인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자신하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 워킹맘이잖아요. 네.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나도? 이제 그분이 갑자기 완전히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신 일이 생겼어요. 심리적으로? 예, 어떤? 갑자기 전화를 받고 쓰러졌다 그래요. 아니 무슨 전화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쓰러지셨을까요? 복권에 당첨되셨나? 놀래서 쓰러지셨나? 그건 아니고 남편분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다가 갑자기 너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시다 보니까 네. 자기가 계속 하루 종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어도 또 배고파서 또 먹고 거의 뭐 15kg에서 20kg까지 이렇게 찌고 네. 거기에 또 갱년기잖아요. 40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잠은 안 와. 그냥 눕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땀이 막 철철 흘러. 뭐 이러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그 뭐 보내시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갱년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았다가 그랬다가도 남편 그냥 뒷꼭지만 봐도 너무 믿고 애들도 그냥 아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또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온갖 것들이 다 스트레스 와닿고 그다음에 몸이 등짝도 아팠다, 어깨도 아팠다가 발목도 아팠다가 진짜 저도 힘들게 그 시기를 보냈거든요. 진짜 힘들다. 지금도 ING 중이고. 네. 그래. ING 중이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살살. 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그런 충격에 이게 겹쳤으니 몇 배 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제분들이 모시고 온 거예요. 네네. 우리가 정상 혈당은 100을 넘지 않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복 혈당이라 그러는데 320ml. 피가 설탕물처럼 된 거죠. 끈적끈적. 네. 정상의 3배잖아요. 한번 추측해 보시죠. 이럴 때 원인이 뭘까요? 네. 남편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혈당 수치까지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저는 갱년기라고 봅니다. 사람이 갱년기를 겪으면요. 그 전에 체질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럴듯하네요. 네. 제 생각에는 계속 하루 종일 배가 고팠다고 하셨잖아요. 폭식을 한 게 혈당 상승의 원인이지 않을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 호르몬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머리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나 에너지 필요해. 그래서 막 근육을 부시고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혈당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로 많이 올라가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예,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검진해서 나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건강검진 때 우리가 뭐만 하나요? 공복만 우리가 피검사를 하죠. 공복 혈당. 맞아요. 예, 그거 그러니까 공복 혈당만 믿으면 안 된다. 뚱뚱한 당뇨병으로 가는 환자들을 보면은 공복 혈당이 먼저 올라가요. 식후 혈당보다도.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젊은 사람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나 너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잡기 위해서는 식후 혈당을 보는 게 더 네.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요? 그 네. 배구할 때 이게 스파이크 들어봤는데 그거하고 뭐 무슨 연관이 있나요? 배구 스파이크랑 비슷하죠. 세게 때리면 세게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스파이크가 안 생겨요. 암만 먹어도 네.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들이 생기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 같은 걸 올려줘요. 그래서 당뇨도 뭐 위험하지만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식후 혈당까지 잘 확인해 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에 쉽게 노출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능 자체가 서양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아이고. 서양인은 그렇게 크게 환경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생활이 급격하게 바뀌어요. 우리 몸속에 당뇨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를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동안은 잘 몰랐던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까 이제 췌장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췌장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소화 효소를 내고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하고 그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그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를 우리가 베타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타세포.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더니 당뇨 환자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정상인에 비해서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 한국인은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양이 작고 췌장의 크기도 서양인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서구화된 식사 습관이 갑자기 변해졌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급속하게 늘게 된 것이죠. 이게 무작정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그 앞서 말씀해주신 사연 환자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그분 그렇게 다행히도 자제분들이 병원에 예. 이렇게 모시고 모시고 가셨어요. 예, 이제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는 네. 그 연타를 맞은 거예요, 그죠?
어떡하겠냐? 네. 인슐린도 맞아야 될 정도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식단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어떻게 그럼 잘 못하고 계셨었어요? 아니 이제 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 샐러드나 야채류로 네. 버텼는데 네. 아우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폭삭. 나는 이거 못 하겠구나 하고 에휴 모르겠다 도로 먹어봐. 에라 모르겠다. 뭐 치킨이다, 피자다, 햄버거, 떡볶이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땡기죠. 그럼 이제 또 막 먹은 거예요. 과다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리바운드를 만든 거죠. 이제 리바운드. 어느 순간에 이제 다리도 붓고 소변도 많이 나오고 눈앞도 뿌얘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눈앞까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아이고. 그런 당뇨병의 합병증이 사실 가장 무서워들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뇨병을 잡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식단 관리가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되었던 거네요. 당뇨병을 앓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네. 신장 질환까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니까 생각만 해도 좀 두렵네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결국에는 당뇨병을 끊어내지는 못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하고 점점 노력을 해가지고 체중을 한 15kg 연상으로 줄였어요. 320까지 올라가 있던 혈당이 거의 100까지 내려갔어요.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네. 그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시행착오 끝에 이제 식단 조절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게 다 그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너무 그렇게 급격한 걸 안 하는 대신에 제일 좋은 거는 먹을 때는 왕처럼 먹어라. 왕처럼 먹어라? 왕처럼은 뭐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많이 풍족하게 먹으라는 뜻인가요?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분명히 잘 지켜 먹었는데 네. 이상하게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뭘 드시지 하고 유심히 좀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거는 실제 환자들이 드신 식단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네. 둘 다 식단은 아주 건강해 보이죠. 왼쪽이 왼쪽이죠, 생고기. 왼쪽. 왼쪽이 네. 고기, 고기에- 오른쪽은 뭐 한식. 좌측에 있는 거는 좀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그 왼쪽 거가 지금 네. 보니까 막 버섯에 채소에 약간 마치 샤브샤브를 먹기 직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뭐 맵고 짜고 밥이 있잖아요, 밥. 근데 밥이 아까 현미밥인 것 같더라고. 현미밥. 네. 오, 그래도 저는 고기 쪽, 왼쪽 식단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우선 정답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아니죠, 거꾸로네. 놀라셨죠? 행복했는데. 왼쪽에 그 고기 있고 샤브샤브 같이 보인 그거를 드셨을 때 연속 혈당 측정의 피크가 169mg/dl 밖에 안 되는데 오른쪽은 오히려 227까지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요? 두 식단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채소는 꽤 있구나. 네.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브샤브나 이런 거는 자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양념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중화식.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탄수화물 양이 훨씬 이쪽에서 많이 먹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 2번 현미밥인데 왜 2번이 왜 좋은 식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현미밥은 굉장히 좋다. 네. 근데 많이 먹어도 좋다는 아니에요. 현미가 이제 여러 가지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하얀 그 백미가 100g이면 탄수화물이 79g, 뭐 80g 정도 이제 되는데 현미도 77g이나 돼요. 큰 차이가 없네요. 거의 그 뭐 탄수화물 양에는 차이가 없는데 현미는 섬유질이 많이 있죠. 네. 그 섬유질이 있어서 분해돼서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크가 안 생기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래서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20% 차이 난다.
탄수화물이 많다면 이제 고기를 조금 끊어야 되나요? 밥을 아예 먹지 말아야 될까요? 줄여야 되나? 아니 저는 진짜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인 밥심인데. 맞아요. 그리고 아. 그 샤브샤브면 다 끝나고 밥은 아니더라도 그 국수 삶아 먹어야 되거든요. 야채를 실컷 먹고 오히려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면 네. 난 든든해요. 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중간에 허기가 안 져요. 간식을 안 먹겠구나. 간식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과식하냐? 네. 빨리 먹어서 과식하는 거예요. 아, 그 뇌에 지금 나는 포만감이 왔어 이거가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안 되죠. 호로록 그렇죠.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숟가락을 놓는 거는 위가 늘어나면. 네. 또 하나는 음식물이 섭취가 돼서 머리로 가면 고안 먹어. 근데 음식물 생각해보세요. 먹어서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해서 흡수돼서 머리로 가려면 최소 15분은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 한 10분이나 걸리나요? 식사 시간이? 10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위가 늘어나기 전에 숟가락이 안 놔지. 제가 한번 우선 네. 식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어떤 분 식단이에요? 잘했는데 네. 혈당이 거의 300이 다 되더라. 나도 대체 뭘 잘못했냐.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완전 식단이에요? 건강식 예. 아니에요? 방울토마토에 식사량이 너무 적은데요. 예, 왕처럼 좀 안 드신 거 작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많이는 못 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옆에 그림처럼 피크 혈당이 280까지. 오. 저기 뭐가 잘못됐... 떡입니다, 떡. 떡이요? 떡입니다, 떡. 떡이요? 밥 한 공기를 네. 두들겨서 떡을 만들면 얼마나지겠어. 아, 저게 컸네. 아주 넘죠. 그러니까 인절미 요만한 거 한 두세 개 드시면 밥 한 그릇 먹는 거라니까. 근데 더군다나 지금 야채류가 좀 적잖아요. 네. 방울토마토 몇 개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없이 정제된 떡이 툭 들어오면 그냥 피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떡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체단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선 딴 거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그렇게 덜 땡기죠. 그런데 밥이나 떡이나 빵 같이 완전히 탄수화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즉시 흡수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그게 스파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어쩐지 힘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당장은 힘이 나는데 우리가 빚잔치 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이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 저희가 그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좀 기준을 대충이라도 정해주시면 그래서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채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채소. 것까지 다. 충분히. 그다음에 탄수화물 다 합쳐서 내 주먹. 탄수화물. 탄수화물만큼. 고기도 그만큼 먹어요. 네. 고기는 이렇게 해서 내 손바닥만한 거를 내 이만큼 두께로 먹어라. 그다음에 기름은 이렇게 해서 엄지손톱만큼. 요만큼 그 정도를 뿌려서 기름지방. 요리를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아까 얘기대로 복부지방은 없어지고 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점차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처럼 이제 골고루 천천히 잘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오히려 희소식 아니에요? 잘 먹으면 좋다니까. 아니 근데 나는 또 네. 내장 지방은 비만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게 당뇨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당뇨병하고 비만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비만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내장 지방이에요. 네. 내장에 쌓인 지방이 간에 가서 차고 췌장에 차고 심장에 차고 근육에 차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포만감 있게 먹되 응. 균형을 맞춰서 잘 먹는 게 그래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엄청 훌륭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처럼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잠시 좋아져요. 그래 놓고서 그냥 조금 있다 보면은 또 나빠져서 오고 또 나빠져서 오고 꾸준하지 않으니까 네. 자꾸 들쑥날쑥한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주치의 주치. 명의라는 게 따로 없어요. 환자가 명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치의를 꼭 옆에 끼고 같이 동반자처럼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당뇨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꾸준하게 내 노력으로 장기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게 당뇨를 극복하는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화 바탕의 생생한 특강을 들려주신 윤건호 닥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병이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질병 당뇨. 이 평소에 당뇨를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소화기내과 양기영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앞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거 조절해서 잘 먹으면 된다. 순서 정해서 과식하지 말고 탄수화물 되도록이면 적게 먹고 그럼 다 배운 거 아닌가요? 예, 하산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그걸 우리가 몸에 딱 체득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과도한 지방 섭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부터 비만까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네. 바로 우리 몸이 산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산성화라고요? 아니 산성비처럼 우리 몸이 녹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요? 비슷합니다. 몸이 산성화된다니까 뭐 이가 잘 안 되고 약간 겁도 많이 나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요. 음식에 좀 비유를 하자면, 자, 네. 음식을 우리가 그냥 관리하지 않고 상온에 좀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썩거나 색깔도 산화되죠. 변하고. 네, 맞습니다. 음식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가 되기 쉽고요. 곰팡이 등 각종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부패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몸도 바로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의 산성화는 결국 내 몸의 부패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몸이 부패되는 게 산성화되는 것이다. 좀 무서운데요. 예. 아니 어디가 썩어가고 있는 거야? 뭔가 보이진 그렇죠. 않는데. 이것을 인체 산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몸의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H, 산도를 말하는 거죠. 네. 먼저 수소 이온 농도를 구분하는 척도이자 이 산성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pH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그냥 뭐 중성, 산성, 또 알칼리성이라고 네네.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중성, 산성, 알칼리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고 뭐 딱 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빠 맛 좀 봐도 돼요? 산성이 신지 안 신지. 좀 적극성을 약간만 줄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약간 예측과는 다르게 우리 몸은 pH 7.4 정도로 중성에 가깝긴 하지만 약 알칼리성에 해당합니다. 알칼리. 오. 0에서부터 14까지를 보기 때문에 7.0이면 중성, 7.0보다 미치면 산성, 7.0보다 이상이면 알칼리성으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0.05만 산이나 알칼리로 치우치게 되면 약산성, 약알칼리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 몸의 이 pH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것이 좀 산성 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바로 산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 노화가 빨라지고 또 체내 세포가 파괴되면서 비만, 당뇨, 나아가서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설명 들으신 당뇨는 물론이거니와 전신질환을 막고 싶다면 체내의 산성화를 막고 바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산성이라고 하면 산성비 또는 뭐 음식의 산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는 게 이렇게나 좀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내 몸을 산성화시키는 이유가 안 좋은 식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계속 들어오는 음식,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산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함유된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면 최종적으로 황, 인 이런 산성 물질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산성식품이라고 하고요. 나트륨이나 칼륨 등의 이 염기성 물질이 남으면 이것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그러게요. 약간 음식을 예로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그렇지, 그렇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밥, 빵, 면, 떡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소화되고 나서 젖산을 남기고요.
또 달걀이나 두부, 뭐 고기 등 단백질 식품은 아미노산을 남기게 됩니다. 얘도 네. 산이네. 예,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육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 산성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설탕이나 탄산음료, 유제품 등이 네. 모두 산성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알칼리성 음식은 없어요? 아닌 게 있어요? 있어요? 또 이와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등은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밥, 빵, 떡, 달걀, 두부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뭐 이게 다 산성식품이라니.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달걀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뭐 아메리카노 곁들이면서. 혹시 이거는 딩동댕. 이것도 마찬가지 모두 다 산성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말씀하신 탄수화물이며 단백질 같은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산성이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중에서 산성 음식이 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다 필요하죠. 하지만 네. 산성식품을 먹는다고 우리 몸이 갑자기 뭐 먹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산성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산성비도 사실 그 산도가 약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처마가 녹슬고 네. 또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네. 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가 되고 pH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점 산성화가 됩니다. 아이고. 바로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산성 물질 배출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pH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산성화된 상태에서 산성식품 식단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잡아줄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줄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셨는데 뭔가요? 체내 산성화를 막고 건강을 지켜줄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즙? 레몬즙 그거 산성식품 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신데? 이게- 아니 산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레몬이라는 함은. 근데 이거 산성식품 아니에요. 지금 하면서도 침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산성식품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 신음식인 레몬 같은 음식은 신맛을 내는 유기산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레몬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반전이에요, 완전. 맞습니다. 반전. 레몬을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칼륨, 칼슘 또 이 마그네슘 등의 이 알칼리성 무기질로 남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화된 우리 몸에 약간 알칼리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마 레몬이 알칼리성인 줄 거의 다 모르셨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솔루션으로 그냥 레몬도 아니고 레몬즙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는 껍질까지 먹는 게 건강에 더 이롭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과일을 껍질을 까놓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예, 색깔이. 바로 갈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산화작용인데 반면에 껍질째 있으면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레몬 역시 이 껍질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바로 또 씨에도 영양소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레몬 역시 껍질하고 이제 씨까지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더. 그렇습니다. 씨까지? 예, 맞습니다. 레몬 100g당 비타민 C 함량이 껍질에는 58.59mg, 네. 또 레몬 과육과 씨앗을 합친 거에는 46.9mg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육이랑 씨앗을 모두 드시면 이 비타민 C를 충족하기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몬 과육, 껍질, 또 씨까지 다 먹어야 레몬의 비타민 C를 다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근데 비타민 C는
뭐 레몬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진짜 많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노화 영양소인데요. 네. 레몬의 비타민 C는 100g당 약 52mg으로 사과보다 약 37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판왕이네요 거의. 7배요? 그래. 아니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헉, 저는 이제 레몬즙 먹을래요. 우리가 사실 네. 귀찮은 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레몬을 사요. 그러면 그 껍질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농약이나 네. 아니면 뭐 악스 같은 거 칠해질 맞아, 수 맞아. 있으니까 이걸 닦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짝 데쳐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껍질을 까. 그다음에 쭉 짜. 그러면 그 껍질을 버리면 쓰레기가 또 이만큼이 네. 나와. 아, 주머니만큼 번거로워요. 나오는데 쓰레기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거든요. 혹시 껍질에 있는 농약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온도가 일정한 지중해 스페인산을 고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앞서 당뇨에 대한 강연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레몬즙이 솔루션으로 딱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건 레몬즙이 당뇨 관리하는 데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아, 예. 당뇨 있는 분들은 네. 좀 과일 섭취, 달달한 과일 드실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하지만 이 레몬은 오히려 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너무 예. 반갑다. 레몬은 네. 다른 과일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구연산, 유기산, 또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또 혈당 안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혈당이 빨리 오르는 이유가 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아주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네. 자, 레몬즙은 우리가 먹었던 이 음식의 전분을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혈당 스파이크. 바로 이 레몬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빵 2조각을 먹은 후에 혈당이 약 30% 감소했고요. 35분 동안 혈당 상승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레몬을 당뇨 환자를 위한 슈퍼푸드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 산성화도 막아준다고 하고 혈당 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나이대에서는 이렇게 레몬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레몬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C 외에도 폴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이 다양한 항노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쥐에게 이 레몬 폴리페놀을 매일 투여했더니 안구 주위 병변 등 이 노화와 관련된 신체 변화가 느리게 진행을 하면서 네. 노화 관련 점수가 좀 지연됐다고 하고요. 쥐의 수명 또한 약 3주 더 연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결과는 레몬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세포 산화를 막아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니까 정말 너무 반가운데요. 네. 저도 요즘 노화를 가장 이제 와닿게 느끼는 순간이 피부의 탱탱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어디 언니야 피부에 탱탱함이 있으면 그 약간 나만 눈치를- 하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는데 네. 저도 이제 4학년이 되지 좀 돼가지고 이게 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 앞에 4자 있을 때랑 5자랑 확 달라. 속도가 그냥 우리는 뒤에다가 로켓 추진 장치를 갖다가 단 것 같아. 쭉쭉쭉쭉 한 해 한 해가 그냥 네. 얼굴이 그냥 확 그냥 가는데 아니 그러면은 레몬즙이 노화를 막아준다면 왠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레몬즙으로 비타민C를 챙기는 건 네. 바로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잘게 자른 바나나를 우리 피부 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나나들을 레몬즙이 담긴 그릇과 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쭉 관찰을 해봤는데요. 네. 약 12시간이 지난 후를 살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물에 담긴 바나나는 변색이 된 반면에 레몬즙에 있는 바나나는 색의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진짜인데요? 오! 우와. 야 레몬즙에 있는 바나나 네. 뽀얘 그냥. 그냥 한쪽은 변했는데 그냥 물 쪽은. 레몬즙이 보호막처럼 피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자, 실제 연구 결과 이 레몬 추출물을 피부 세포에 처리를 했더니 네.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만성 염증 관련 효소는 감소한 반면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자, 피부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의 침착을 막고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요즘 그 언니들을 봐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피부 고민이 시작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 레몬즙을 넣은 알칼리수 이걸 좀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더불어서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런 계절에는 피부 외에도 이 감기도 잘 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 면역력까지 같이 떨어져서인데요. 실제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일 때 면역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레몬즙을 통해서 우리 산성화를 좀 중화시키면 면역체의 기능이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레몬 주스를 세포에 처리를 해봤는데요. 네. 염증 질환을 부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은 감소하고 반대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은 증가한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 주스가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50%나 억제하면서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우리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잔병 치레 없이 잘 키울 수 있나,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나 생각해봤더니 레몬즙이 아주 정답이네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신통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싶은 게 레몬즙 하면 사실은 다이어트랑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맞아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레몬수를 마시면서 단기간에 10kg을 감량해서 화제가 됐고요. 또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역시 2달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레몬수가 그 비결이라고 한데요. 레몬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레몬 디톡스란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 레몬 디톡스. 레몬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예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요. 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발라놓은 그릇이 보이시죠? 네. 자, 이것을 비만인 신체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일반 물을 넣으면 뭐 별 변화가 없죠. 네, 네. 자, 반대로 레몬즙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기름때가 비교적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레몬즙을 넣은 물은 기름때가 뭐 없는데요? 진짜 신기한데요? 이거 매직이네. 아니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기름때는 사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잘 안 닦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찬물로 하면 또 우리가 이 기름때는 오히려 굳어서 막 뜨거운 물에 막 씻어내야 되고 되게 힘든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실제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식단 관리와 더불어서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실험 전 평균 체중 69.5kg에서 실험 종료 후 66.9kg으로 일주일 만에 평균 2.6kg 감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체지방률도 38.17%에서 36.45%로 줄어들면서 체중, BMI, 허리둘레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이제 1kg 빼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네. 2.6kg를 뺐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장난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레몬즙이 다이어트에 주는 도움은 여기서가 끝이 아닌데요. 다이어트의 핵심인 바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시켜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후에 지방세포 크기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레몬 투여 전보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 뭐 당뇨 예방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화 방지, 면역력, 또 다이어트까지 우리 아이엠덱터 가족분들이 아주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알칼리수 레몬수를 저희가 직접 한번 맛을 볼까 합니다. 자, 레몬수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저는 따뜻하게 주셨네요. 야, 레몬은 생각만 해도 신데 먹으니까 상큼한데요? 네, 네.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네. 바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빵 먹고 왔는데 그게 좀 좋아지는 느낌. 각자 먹은 거 실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식이 씻기는 느낌? 막 당분이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왠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앞에서 배우신 거를 또 약간 복습을 하면서 드시면은 더 몸에서 건강해지는 느낌. 네. 꾸준히 챙겨 먹을 때 레몬즙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자, 레몬즙을 빈속에 섭취할 경우에 이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다가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당뇨 관리 잘하셔서 이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doctor. 세월이 야속하더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 발생하는 나이가 점점 내려갑니다. 20세도 있어요. 왜 그러지? 진짜요? 건강한 사람도 매일매일 자기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요. 심각하네. 건강하고 탄탄한 흙집이 되는지 궁금해요. 관리하는 방법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